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주제로 한 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접전 또 박빙 판세 속에서 여야 모두 혹시나 지지층 표심이 이탈할까 혹은 어떻게 중도층 표심을 끌어올까 전전긍긍하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열린 마지막 법정 토론회, 표심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뉴스나이트 오늘은 토론회 분석으로 시작을 하고 잠시 뒤엔 오동건 앵커와 함께 주요 뉴스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준비하시면서 쭉 토론회 지켜보셨는데 토론회 끝나고 계속 1번 질문으로 이제 전반적인 평가 질문 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점한 후보 있었습니까? 토론이 공격과 방어, 이제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사회 분야 토론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네. 주자들의 이 공격과 방어가 아주 뜨거웠는데 대체로 기존에 했던 주장들을 되풀이했어요. 그런데 굳이 찾자면 네. 커다란 실수는 사실 후보들이 다 없었습니다. 근데 굳이 찾자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이제 좀 해명이 조금 이제 미흡했던 부분들, 그리고 성인지 예산 이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이 이제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계속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이렇게 시간을 확보를 못했는지 효율적인 답변을 좀 못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본인의 어떤 그 소위 공세에 대한 방어의 측면에서 본다면 효율적인 시간 안배나 효율적인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예상 질문으로 좀 뽑았을 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평론가님은요? 지금 법정 토론으로는 3차까지 왔고요. 네. 그 전에 또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후보들이 이제는 캐릭터도 이제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마지막 토론인데 상당히 좀 뜨거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물론 후반부에 완전히 정말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초반과 중반까지는 그렇게 크게 서로 간의 어떤 공방이 크게 이어지지 않고 네.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무슨 실점을 누군가 했다라고 아마 내일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점이라는 것은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다음날 팩트 체크가 들어간다거나 네. 혹은 실언성 발언, 예를 들어서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세대 간의 갈등이나 계층 갈등이나 지역 갈등을 도리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 이런 실언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네. 전반적으로 어떤 실점을 특별하게 누가 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마지막 부분에서 어쨌든 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와 관련된 질문, 그러니까 그 흉악범들을 심신미약이라는 어떤 그런 그 변론으로서 풀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그 변호를 맡았다라는 대목에서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이 질문을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네. 후반부로 갈수록 어쨌든 공격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그것을 방어하면서 되치게 하는 이재명 후보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어떤 내용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느 후보도 결정적 실점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안정된 어떤 토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 첫 질문으로 실점이라는 질문을 드렸냐면 최근에 대선 막판 국면에서 토론회 그리고 실점 실언이 평론가분들이 많이 변수를 꼽으셔서 한번 질문을 그렇게 드려봤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유권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내 생각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두 분의 생각과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한번 비교하시면서 오늘 토론회 발언들과 함께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분야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이 첫 번째 주제였거든요. 발언 들어보시죠.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유아, 아동, 그리고 노인, 장애인과 환자,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 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 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합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생애 주기별 안심복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그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그리고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모두 발언 먼저 들어보셨는데 좀 눈에 띄는 발언 있으셨습니까? 일단 뭐 기본소득과 관련한 어떤 질문들이 좀 많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양당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재원에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266조와 네. 300조가 넘는데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 그 주로 이제 심상정 후보가 주도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이 현금 복지를 많이 하느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사회복지가 더 중요하다, 사회복지 서비스 복지가 더 중요하다, 현금 복지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금 복지, 그러니까 현금 복지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부분, 자산이라는 부분 또는 의료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공약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디테일하긴 해요. 보면 이 자신의 어떤 이 연금과 관련해서도 개혁을 네. 이야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후보들의 정책을 이제 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근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디테일하긴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렇게 공격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책적인 부분에 뭐 주력을 하려고 하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안 후보의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이 날카로움이 좀 더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오늘도 어떤 팻말을 또 준비해서 평등보다 흥평을 강조한 점이 좀 눈에 띄긴 했습니다만은. 네. 네, 뭐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이제 그 구체적인 그 본인의 복지 정책의 나열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막판 추격을 위해서 중도층, 노령층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공약의 나열, 뭐 공방을 주고받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책들을 나열하는데 시간을 대부분 투여를 했고,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선순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는 쪽에 포인트를 많이 뒀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서로 박빙의 지지율 속에서 그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늘 강조점이 놓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복지 정책의 예산이 구체적이지 않고 섬세하지 않다라고 하는 심상정 후보의 그 날카로운 비판은 사실 오늘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1차, 2차, 3차 그리고 총 5번의 이 후보들 간의 토론에서 한 발짝도 그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언급을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계속.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소위 말하면 중도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민간 기업 유치 발언들을 좀 많이 했는데 구체적인 그러니까 계속 토론 속에서 아주 좀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데 네. 그게 좀 깊이 들어가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선한 그런 정책들을 계속 선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일단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기본소득 정책 놓고 충돌한 부분이 좀 눈에 띄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심상정 후보가 재원 마련 부분 지적하면서 복지를 위한 증세를 놓고 후보들을 향해서 좀 순소리를 했거든요. 심상정 후보 정책 공약집 관련한 발언 준비됐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고 쭉 또 해설 듣겠습니다. 네. 다들 정책 공약집 내셨잖아요. 그런데 공약별 예산이나 재정계획 낸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저 빼고.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 지난번에 냈습니다. 제가 못 봤는데요. 우리도 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가 다 냈습니다. 매니페스토에 일부 낸 거고요. 정책 공약집에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후보들은 부실하지만 다 그 정책 공약집에 재정계획 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내고 지금 막 지금 공약 팔고 다니세요.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내셔야 된다고 봐요. 내일 모레 투표인데 아직까지 공약집에 재정 추계도 안 낸다면 그건 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저 그 말씀 꼭 지적을 드리고요. 윤 후보님 그 매니페스토에 이야기한 거 보니까 5년 동안 266조인데요. 과소추계와 지방공약 예산은 또 이제 빼고 감세도 뺐어요. 제가 얼추 그냥 계산해 보니까 한 400조가 넘던데 종부세, 주식 양도세 5년간 60조 감소하면서 지금 이제 복지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자연세수 증가해서 나오는 것 한 연 한 27조 정도가 되는데 그런 거를 합치면은 제가 그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한 266조 정도 되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복지가 한 100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추계를 안 근거도 해보셨어요. 없이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시든가 자료를 여기가 후보님이 무슨 내셔야지 뭐 왜 그런 저더러 내라고 합니까? 자료 없이 그냥 와서 막 아무 말이나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세요 그러니까. 네, 이 발언 속에 심상정 후보의 발언은 이 말에 다 들어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라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토론회 준비하기 전에 쭉 공약집을 봤더니 공약 가계부가 없었다는 걸 지적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공약집에는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사실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다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누구나 다 보고 이러이러한 근거를 갖고 이런 재원을 마련을 해서 이걸 하겠다. 아주 뭉뚱그려서 하더라도 사실은 그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매니페스토에 지금 다 냈다고 하지만 매니페스토라는 기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검증을 하는 사실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공약집이라는 건 국민들도 쉽게 그러니까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공약집인데 아직까지도 없다고 하는 건 심상정 후보의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갖고 사실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타당하고 또 심상정 후보가 이 다른 정당보다는 계급 정당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계급적인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라든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대중정당까지 이제 뭐 이렇게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뭐 서민층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다른 후보들에서 공격하는 것 그 정당의 어떤 이념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의 사실 이 공약 이것이 정직하긴 하죠. 증세하겠다. 증세를 해서라도 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실현 가능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당이 얘기하는 그 패턴대로만 가서 확실하게 집권을 하고 그 전체적인 어떤 국가의 그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점은 사실은 좀 의문이거든요. 네. 물론 계급 정당을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어떤 계급이나 계층을 다 아우르는 어떤 정당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다른 후보들이 공약이 너무나 지금 부풀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당선된 이후에 안 할 용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방만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한다고 한다면 도리어 더 그게 다 허구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사실 심상정 후보가 막 질문하니까 다들 냈어요 이랬거든요. 그 냈다는 건 아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질의에 보낸 그 답변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심상정 후보 질문은 이제 공약집에 넣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지난 1, 2, 3차 국민들이 다 토론 받지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출 구조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아껴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의 자연 증가분 이거를 갖다가 공약에 집중적으로 쓰겠다. 딱 이 얘기만 했어요. 새로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선에서 이번만큼 대표 정책 공약이 생각나지 않는 국민들에게 기억나지 않는 선거도 없고 네. 그 예산 그 수많은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히나 복지 관련돼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는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재원에 대한 형식적인 가계부조차 없는 좀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책 없는 선거입니다. 오늘도 정작 정책이 논의돼야 될 복지와 저출산에 대해서는 뭐 뜨거운 토론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의견 밝히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정작 뭐 대장동이나 또는 뭐 이렇게 네거티브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서로 뭐 막말까지 주고받는 이런 뜨거운 선거를 했단 말이죠. 이번 대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책 없는 선거, 정책 예산도 없는 선거라고 평가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해도 좀 너무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없는 선거, 정책 예산도 없는 선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 놓고 충돌한 대목도 있거든요. 준비가 됐으면 한번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말씀 중에서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시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그 기본소득은 우리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300만 원 지급하니까 매표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300만 원 마련했다라고 문자도 보낸 것 같고 나중에는 1000만 원 내가 당선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진심은 어떤 겁니까?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직후부터 50조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300만 원은 저는 적절하지 않고 실피해를 네, 앞서 들으신 심상정 후보의 공약 가계부 대목도 그렇고 방금 들으신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그렇고 각 당에서 지금 아마 사실관계 확인, 팩트체크 들어갔을 텐데 들어오기 전에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일단 아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이 무엇이냐고 물어봤거든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가 1조 1항인데 그 안에 기본소득이란 말이 있긴 있더라고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두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의 의미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강정책을 만들 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정당이 사실상 이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아마 제 기억에 한나라당 시절에는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누리당이나 이렇게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고 복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쨌든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강령으로 아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사실상 전 세계에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뭐 알래스카 얘기를 하지만 알래스카는 주에서 사실상 알래스카 원주민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자원은 많지만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열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을 굉장히 지원하고 이런 특수한 경우에서 하고 있지 어떤 선진국도 사실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서로 논쟁은 벌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예를 들어서 이 노동을 예를 들어 로봇이 대체할 때 그것에 관련된 실직을 하고 실업을 하고 그런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사실상 앞으로 미래의 문제다. 선진국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에는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으로 했을 때 그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강정책이 있다라고 한 건 맞는 얘기고 윤석열 후보가 그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을 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단초는 이겁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는 좌파 정책이 아니라 우파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밀턴 프리드만 같은 우파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소득을 하되 대신 지금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많은 그런 보장된 이 복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축소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 모두 다 지급하되 갖고 있는 그런 복지를 함께 하면서는 불가능하다. 네. 이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기반 하에서의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 측은 아니다. 복지는 복지대로 하고 기본소득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 들어가게 됐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양극화 시대에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경제 민주화로부터 시작했던 김종인의 네. 이 경제 복지 정책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기본소득을 받아들일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국민의힘이 우리보다 더 나간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 당시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대찬성한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물론 다릅니다. 한쪽은 파란 사과고요. 한쪽은 빨간 사과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기본소득은 복지 예산이 여기저기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가고 또 노인들한테도 가고 또 아동수당으로도 가고 이것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소위 중복되는 것들은 좀 막고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고 거기에 국가가 더 얹어주면 국가가 최소한의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변화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그런 거 저런 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급한 사람들, 소득을 보장해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단계적으로 먼저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빨간 사과냐 파란 사과냐의 정도의 차이인데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원리는 같다. 다만 방법의 차이, 그다음에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유권자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어떤 개념이건 방법이건 경쟁한다면 반가운 일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심상정 후보는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원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퍼주기에 대한 어떤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증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들어보시죠. 네, 이재명 후보님도 언론에 보니까 네. 국정공약 한 300조에서 350조 그리고 뭐 지방공약은 뭐 아예 예산 추계가 안 나왔는데요. 감세는 얘기하시면서 증세 계획은 없으세요? 네. 맞습니까? 이게 아마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2%는 그게 이제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 아마 그런 것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심 후보님 증세 계획이 아니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분들, 코로나 때도 돈을 버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더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윤석열 말 한 적 후보한테나 들을 만한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근데 생각해요. 그런 얘기 하는 여러분들 자꾸 지어내십니다. 아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 다 났습니다. 네, 지금 이 발언을 놓고도 당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언론 차원에서도 아마 사실관계 확인 좀 필요한데 두 가지가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증세 입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고 심상정 후보를 향해서 증세를 얘기하는 자신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증세는 자폭 행위라고 말했을 때 이건 윤석열 후보한테나 들을 만한 얘기다라는 이 두 가지 아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두 번째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한테 좌파라고 이야기한 건 맞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증세를 얘기했기 때문에 좌파다라고 등가는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의 이 심상정 후보와의 공방 끝에 이 자신의 어떤 정책보다 좌파다 상대적으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좌파라는 표현을 하면서 앞에 부분들을 좀 뭉뚱그려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네. 그건 좌파 정책이다. 그것을 이해하긴 하지만 우리 지금 그 민주당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심상정 후보는 그것을 많은 부분을 다 이제 조금 제거를 하고 증세를 얘기했는데 좌파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저는 맞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심상정 후보가 그때 좌파라는 어떤 그 표현들이 마음속에 아직도 이제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지고요. 첫 번째가 질문이 뭐였죠? 두 가지를 좀 사실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되는데. 후보가 증세 입장이 바뀌었는지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증세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그 증세는 계획이 없다라고 아까 했었죠. 네네.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좀 네, 확인이 그런데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제 싶었어요. 기억에는 네. 이재명 후보의 일관되게 증세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경기도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재명 후보의 그 상황은 네. 언제나 재원 갖고 할 수 있다. 그
성남시장 시절도 그랬고 경기도 시절에도 그렇고 또 대통령 후보인 지금도 재원을 제대로 확장하거나 혹은 그 있는 재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했고 증세 얘기는 사실상 내 후보 중에 증세 얘기하는 건 저는 일관되게 심상정 후보는 책임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후보 시절이지만 유승민 후보가 증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담, 중복지 뭐 이걸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브랜드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사실 체크까지는 이 부분은 불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까 좌파 부분은 약간 좀 아마 언론들이 좀 뭐 사실 확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일부 먼저 우리가 뭐 토지 보유세라든지 뭐 몇 가지 얘기를 네. 한 개념은 있었지만 네. 그것을 구체화해 가지고 이것을 뭐 세원을 갖다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증세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앞부분에 이 좌파라고 얘기하면서 증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 뭐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발언을 잘라서 들어본 다음에 한번 해설을 들어봤는데 이번엔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개괄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연수 기자. 네, 나연수입니다. 네. 마지막 토론회 여서 있을까요? 신경전이 팽팽했는데 어떻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토론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 후보는 평등과 형평의 차이를 모르며 야구장 담장 아래 선 세 사람이 똑같은 높이의 의자를 딛고 선 그림과 키에 따라 다른 높이의 다른 의자를 딛고 선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그 의자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으니 키 큰 사람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며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는 기본소득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공방했는데요. 윤 후보가 기본소득 같은 현금성 보편 복지는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어렵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이 들어있다고 맞받았고 윤 후보가 그건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이 후보는 다시 사과라고 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는 건 이상하다고 응수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강 후보의 증세 없는 복지 구상을 비판했는데요. 윤 후보를 향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며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 후보라면 재난의 시기 부유층의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하는 게 책임 정치라고 말했고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이 없다고 한 이 후보를 향해서는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그러니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나연수 기자. 그렇다면 후보들이 가장 격돌한 장면은 어디였습니까? 네, 사회 분야 토론인 만큼 토론 전부터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됐는데요. 이 후보가 먼저 윤 후보에게 페미니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고 이 후보는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인정하고 시정해 나가는 운동이다. 심 후보는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일부라는 건 놀라운 말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여가부 폐지와 성인지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직접 들어보시죠.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 폐지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성인지 예산 중에서 어떤 걸 삭감해가지고 국방비에 쓸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반 예산을 이제 그런 거로 좀 성과 지표를 좀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예산들을 지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다라고 봤고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 조정을 해도 우리가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다 이런 전혀 얘기죠.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삭감해서 북핵 예산 맞겠다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거든요. 저는 우리 윤 후보님 곁에서 여성 정책을 제대로 코멘트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이준석 대표 말고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저게 아니고 청년 남녀 갈라치기에서 뭐 네. 저 여성 혐오로 표 얻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여가부 폐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다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이 후보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TV토론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에서도 일부 인사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심상정 후보가 의제로 던진 걸로 기억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놓고도 공방이 거셌어요? 네, 심 후보는 오늘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 등 3대 유가족과 함께 KBS에 입장하기도 했는데요. 작심한 듯 윤 후보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게 공정하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가슴으로는 와닿지만 현실에서는 따져봐야 한다며 검사 시절 산재 사건을 엄정 수사했다고 답했습니다. 심 후보는 고 김용균 씨 사건이 아무런 처벌 없이 2,500만 원 벌금으로 판결이 났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서 서산지청의 지휘에서 13명이 기소되게 수사를 철저히 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심 후보에게 불법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직접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심 후보는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정당이 선거 때마다 공약만 재탕, 삼탕을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오늘도 대장동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격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나연수 기자도 중간에 정리를 해줬습니다만 바로 이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에 관한 해법을 논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들을 주고받았을까요? 들어보시죠.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저출생 원인 얘기하시다가 이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이 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만든다,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님께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네, 심상정 후보가 놀라운 말씀이라고 한 대목.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다. 아마 내일 언론 제목에도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포괄적이에요. 구체적이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논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구체성보다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와요. 계속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미니즘과 관련돼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용어가 자신들의 어떤 영역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논쟁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문제를 물어봤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네. 페미니즘이 왜 그러면 이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교제 또는 저출산, 그러니까 결혼 이 문제와 왜 연결되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페미니즘이 뭐냐를 갖고 공방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그런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용어가 과연 진짜 그러니까 원론적인 어떤 페미니즘이냐, 19세기부터 18세기부터 이루어진 페미니즘 운동의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냐, 아니면 지금 현재 페미니즘 단계에서의 이야기냐, 이것도 다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라리 그렇다면 다시 그러면 윤 후보에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려면 공방을 벌일 수 있는데 마치 윤 후보가 어떤 용어에 대해서 모른다, 여기에 너무 다들 집착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 역시 사실은 토론의 어떤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상 저는 윤 후보가 지난번에 했던 발언들 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위는 이렇게 봅니다. 페미니즘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 왜 지금 뭐가 문제냐 면 워마드라든지 메갈이라든지 우리가 너무나 공격적인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적대적으로 또 fem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대적인 어떤 그런 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이런 지나친 그런 운동, 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 환경 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에코 테러리즘도 있습니다. 테러를 통해서
해서 환경을 바꿔보자. 이것을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페미니즘 추구도 사실은 이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렇게 이 논쟁을 하고 공방을 벌이지 아니한 어떤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그냥 윤 후보가 제대로 모르는구나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좀 이것도 역시 바람직한 어떤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 좀 더 치열하게 이 논쟁도 구체적인 논쟁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발언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의 질문이 구체적이긴 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저출생 원인을 얘기하다가 페미니즘 때문에 이제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생 영향을 미친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무엇이냐는 질문이긴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답변 듣고 또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의 정의를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 토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구조적 성불평등이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예요. 구조적 성불평등. 예를 들면 아까 심 후보가 얘기했죠. 연휴에 고속도로 가면은 휴게소에 남자 화장실에는 줄을 안 서 있는데 여자 화장실은 줄을 서 있어. 이게 구조적 성 차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성인지 예산 삭감해가지고 그거 조금만 삭감하면은 안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다라고 삭감해야 될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남녀 화장실 차이처럼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도 뭐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 구조적 성불평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중에서 뭘 깎아야 되는지 뭘 삭감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젠더 이슈 그게 이제 이번 대선의 큰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젠더 이슈를 가지고 지지율을 올렸는데 막상 오늘 토론회에서는 젠더 이슈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왜 여성들의 특히 페미니즘이나 과도한 페미니즘이 문제인지 왜 성인지 예산이 깎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늘 서두에 제가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실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그러니까 윤 후보가 제가 조금 답답한 건 구체적으로 그걸 답변했었어야 돼요. 이를테면 이거죠. 성인지 사업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하되 그러나 지금 정부 부처별로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안에서 각 부처별로 마치 자기들의 사업을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이냐 포장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부 인문사회 기초연구 이 부분이 지금 581억이에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봐도 사실은 성인지와 관련돼서 특별하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성인지 사업처럼 지금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용부 실업 크레딧 지원 사업 일반 303억. 이 부분도 사실은 성인지 사업으로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실질적으로 성인지 사업이 아닌 부분을 이렇게 포장해서 관료들이 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조정을 해보자. 이런 의미였는데 이 부분이 전달이 좀 제대로 안 된 것일 뿐이지 성인지 사업을 인지 못하고 있다. 라거나 혹은 뭐 성인지 사업을 무조건 그 사업에서 국방비로 전용하자.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잠시 뒤에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평론가님께서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관련한 두 후보 간의 공방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거론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번 준비가 되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네. 성인지 예산 중에서 어떤 걸 삭감해가지고 국방비에 쓸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예산들 중에 뭐 좀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들인데 뭐 원래 일반 예산을 이제 그런 거로 좀 성과 지표를 좀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예산들을 지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다라고 봤고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 조정을 해도 우리가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다 이런 전혀 얘기죠.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포인트가 왜 안 자, 맞습니까?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니죠. 그게 일반 예산이라고 잠깐만 하지 제가 않았습니까? 질문할 때는 들어주세요. 아니 제가 제대로 얘기를 하는데 오해를 하고 질문할 질문하세요. 때는 들어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규칙을 지키셔야죠. 검사님 출신 아닙니까? 규칙을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삭감할 수 있는지 한 말씀도 안 하셨는 것 같은데 우리 후보님이 제시하신 정책 중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 강화 사업 이런 게 다 성인지 예산이에요. 이게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예산을 모아놓은 겁니다. 분류 방법이 하나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네, 앞서 서두에 제가 이 성인지 예산 질문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아마 예상 질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은 주초에도 이 문제가 지난주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제가 짧게만 설명해 드리면 성인지 예산이라는 건 실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성평등적 관점에서 각 부처의 사업 평가를 하는 기준일 뿐이라는 점을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고 교수님 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단추도 잘못 깨는 겁니다. 네. 성인지 예산의 일부만 삭감해도 안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약간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을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 예산 중에 일부도 또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아니 예비군 훈련의 그 일부 프로그램이 왜 성인지 예산에 들어갑니까? 자,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은 진짜 성인지 예산이 있는 거고 가짜 성인지 예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후보라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진짜 성인지 예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늘 얘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싸잡아가지고 성인지 예산 일부면은 안보 문제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어느 부분 깎을 건데?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오늘 이 페미니즘 문제,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이지도 않고 제대로 반론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혹시 덧붙이실 근데 말씀 좀 더 있으세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안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쭉 부처별로 아니 이런 것도 어떻게 성인지 예산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포장하는 그런 이 예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부처별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예산을 들여다보겠다라는 표현을 했으므로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표현했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했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 설명이 좀 더 표현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은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공약에 대해서 묻기도 했거든요. 어떤 질문을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던졌는지 한번 준비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서초동에서 발달 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분이 생활구속에 숨진 뒤에 반년 넘게 방치됐던 것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바로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2017년에 대선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을 했는데 이런 일이 또 난 겁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이 공약 그러면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뭐 말씀하신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또 완벽하게 폐지됐다. 그러니까 아무런 주변 인적 요소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만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건 돌봄 국가 책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부양 의무제는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야죠. 상당히 네. 많이 폐지된 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위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공약으로 부양 의무자 완전 폐지, 그래서 이 고통받고 있는 50만 명 분들께 혜택을 드리자고 그렇게 공약을 했었던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각지대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시정하고 보완해야 되겠죠.
네, 바로 이재명 후보가 사각지대라고 표현한 건 아마 이 부양 의무자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폐지까지 가지 못한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건데 사실 부양 의무자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의 어떤 옥죄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기준이 아직 완전 철폐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런 어떤 사건들이 겹칠 때마다 네. 왜 아직도 우리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현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일선 어떤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어떤 복지 서비스가 좀 달라지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수동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구청도 많고요. 그래서 이 사례가 무조건 다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사각지대는 언제나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해도 사각지대는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쟁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사각지대가 벌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감대를 계속 확산시킬 수 있는 논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 정부가 못했다, 뭐 잘했다 이런 어떤 논쟁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들으신 대로 이재명 후보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했고 시정과 보완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현 정부 들어서서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굉장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뭐 자녀가 있어도 실질적인 부양이 안 되고 있으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을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완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원래 국민의힘에서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넣었던 이유도 각종 그런 현금성 복지들을 통폐합해서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주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일괄로 해서 기본소득으로 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복지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자.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애초에 이제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갖다가 예산을 효율화하면서 아끼면서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세운 게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왜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 일진보하는 논의가 아니라 그냥 서로 비판하는 논의로만 끝나는 건지 좀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이 사각지대 부분은 우리 정치권에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좀 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 아쉬운 건 딱 그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후퇴한 거예요. 사실 기본소득이란 건 자신이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책에 반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하면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하나의 어떤 공론의 장으로서 치열하게 복지의 수준이라든지 혹은 외국과의 뭐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 공론의 장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었는데 아쉬운 건 이재명 후보가 뭐 정치 철학이랄까요? 끝까지 고집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안타까운 건 이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 옛날에 했던 뭐 정책인지 아니면 뭐 어느 국민의당의 정책인지 모를 정도의 어떤 그 모호한 그런 그 정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심상정 후보의 전 귀에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아까 눈에 들어오는 게 네. 아니 진짜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라고 그러고 빠져나가고 또 안 중요한 건 막 직접 뛰쳐들어가서 막 자신이 뭐 모든 걸 했다라고 표현하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좀 이재명 후보로서 뼈아픈 지적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하고요. 저도 오늘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 교체 얘기하고 연합정부 얘기했으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도 뭐 빨간 사과, 파란 사과가 제가 얘기했지만 기본소득 얘기하지 않았냐. 복지를 정리해서라도 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 공통점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그런 기본소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예산을 최소화로 쓰면서도 기본소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연합정부의 그런 이미지도 훨씬 더 상승됐을 텐데 네. 차별화로만 나가서 나는 이런 복지 해주겠다 저런 복지 해주겠다 복지 나열만 하니까 그럼 예산을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이 질문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애매한 거는 다 사회적 합의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연합정부의 정신이 뭡니까? 공통점부터 출발한다는 거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 이 복지의 사각지대의 문제는 공통점, 이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에 있으니까 그 기본소득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오늘이 마지막이긴 합니다만 대선 후보 토론회, 대선 후보들의 어떤 검증이 주된 목적입니다만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지금 말씀드린 부양 의무자 기준 같은 것들은 좀 복지 정책을 환기시키는 그런 기능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틈틈이 정책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힌 대목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정말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고 또 당 역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고 결국 또 그 책임을 다 끝까지 지지도 않고 공천까지 했던 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 입고 또 그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성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해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앞으로 이런 일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진작 나왔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전에 진작에 민주당 당 차원에서 또 청와대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미적거리다가 결국은 소위 말해서 2030 여성표가 대거 이탈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었거든요.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긴 하지만 뭐 사과를 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까 심상정 후보도 얘기했지만 지난 토론회에서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자가 2차 가해를 했던 사람이 지금 선대위에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됐냐? 그 사람 잘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거 찾으려고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 구체적으로 이름 알려주면 좋지 하겠다. 사실 수동적이죠.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본인이 사과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나서서 선조치를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꼼꼼하게 이왕 사과를 할 거였으면 그래서 심상정 후보 얘기 듣고 제가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 훨씬 더 와닿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연결해서 심상정 후보 발언까지 들어보고 평론가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면 들어보죠. 제가 첫 토론에서 안희정 씨 이 성폭력 2차 가해자가 선본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그 이후에 네.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건 2차 구체적으로 가해자. 누구를 지칭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 없어서 누군지 알아야 제가 찾아볼 텐데 지금 선대위에 최하 2,000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미리 그렇게 저희가 저인망 올 듯이 찾기는 좀 어려운 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김지은 씨의 말씀을 이제 대신 네, 전달해 네, 드렸는데 그런 정도 이 공중파에서 국민들 앞에서 확인해 보고 또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네. 피해자한테라도 확인해 보는 절차라도 거치시는 네, 그런 정성은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김지은 씨 저희가 피해자로부터 그 확인을 모두를 찾을 해서 수는 없어요. 조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라라는 게 심상정 후보의 공세였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좀 전에 모도 발언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2차 가해까지 했다라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최소한 그 사과를 하려면 누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는지를 인지해야 돼요. 그게 인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가해를 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좀 연결이 안 돼서 아마 심상정 후보가 계속 추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2,000명 중에 저인망으로 뭐 어떻게 찾느냐? 거꾸로요. 지금 이 사과 발언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2차 가해를 했다라는 부분은 최소한 언론에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 언론에서 회자되는 분들이에요. 2,000명에 가까운 어떤 뭐 그 당원들이 일부 당원들이 이야기 그 피해 호소인이라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어떤 파장이 있었겠습니까? 전 직원 아니면 현 직원 아니면 고위 당직자. 그러면 범위는 훨씬 좁혀지고 당시에 검색만 하더라도 피해 호소인 하면은 민주당의 누구가 라디오 방송에서 어떻게 표현했다든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사과를 한 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나오면 제가 알기에는 모 전직 의원이 이렇게 발언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선대본부에서 일 안 한다라고 대답했으면 그 아까 모두 발언에서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의 사과가 좀 더 빛이 났을 텐데 아쉽게도 좀 알려달라. 난 모른다. 2,000명을 저인망으로 어떻게 찾느냐라고 굉장히 수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네.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 그럼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느냐? 그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가해자가 있었다, 2차 가해가 있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 비판이 아마 심상정 후보로부터 저렇게 계속 그 김지은 씨한테라도 전화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장동 공방, 뭐 재탕, 삼탕 할 것이다 이렇게 뭐 언론 통해서 예상됐던 대목이긴 한데 빠지지 않았는데 특히나 최근에 어떤 지지율, 접전, 초박빙 상황에 대한 두 후보, 양강 후보의 어떤 심리 상태가 좀 노출된 대목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떻게 좀 공방을 주고받았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노동가치 얘기하고 나라 미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우리 윤 후보님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동의하세요. 이루어져야죠. 특검 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십니까?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당연히 수사 이루어져야죠. 네. 네. 아쉽게도 일주일 앞두고도 대장동의 몸통은 의혹의 몸통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재명 후보가 동의하세요 했는데 이것 보세요 이렇게 반복이 됐던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검에 대해서. 일단 이제 특검을 하자라는 게 저는 이제 그 상황으로 걸맞지는 않은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특검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건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은 당시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도 그럼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쌍특검을 하자 뭐 하면서 이제 밀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 법안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민주당이 아니 법안까지 냈으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냐? 그러고 이 특검과 관련된 협의를 그냥 틀어버렸어요. 법사위에서. 그 이후에 특검 왜 안 하느냐? 서로 그냥 공방만 벌였습니다. 네. 지금 뭐 그렇다고 누가 뭐 특검은 진정성 있느냐 이 얘기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지금 시점부터 다시 따져보시자고요. 네. 누가 대통령이 돼서 특검을 그때 하자?
그건 상황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지금은 특검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 전에 특검을 해서 이게 좀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같이 합의하게 하게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특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 당선이 되는데 그 합의가 유효하느냐? 그러니까 양 당이 유효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는 윤석열 후보의 표현처럼 아니 특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든 의지를 갖고 그렇다면 검찰한테 제대로 좀 수사를 해라. 아니면은 뭐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그때 다시 이제 얘기가 돼야지. 지금 특검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 후도 그것이 유효하느냐? 우리가 좀 안 된 상황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BBK 특검이 뭐 됐는데 그 국밥만 먹고 헤어졌다. 뭐 그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네. 당선인 된 다음에 뭐 국밥 먹고 그냥 뭐 돌아서는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지를 한다면 아 내가 대통령 된 다음에는 제대로 수사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일을 지금 이렇게 합의를 보자라고 종용하는 건 딱 이거예요. 특검을 그쪽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 점을 지금 뭐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밖에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지금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어떤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 특검을 지금 뭐 합의하자 이 지금 시점에서 일주일 남겨놓고 특검 합의하자 후보끼리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뭐 몇 번을 얘기했지만 우리 정치권이 이 녹취록에 늪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녹취록의 내용이 나오면은 저 사기꾼들의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 후보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건 진실입니다. 자,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녹취록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녹취록을 선택적 발췌를 갖다가 지금 이제 양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뭐 검찰의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니까 결국은 특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특검을 갔을 때 대장동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 될 건데 그러면 대통령 자리 내려놓을 거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나갔다. 본인도 얘기해야죠. 그랬다라면은 아마 국민들이 이재명이 진짜 깨끗한가 보네. 진짜 되치게 하네. 나오면 나도 대통령 그만둘 테니까 당신도 대통령 되면 그만두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양쪽 다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주요 대선 후보가 정말 이 녹취록의 늪에서 선택적 발췌로 서로 짓이기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씁쓸함을 갖게 되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자, 마지막 TV 토론회를 두 분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리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3월 2일은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오차 범위 내에 접전 벌였던 것까지 확인을 했고 4일엔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최근 이 막바지 대선 전국에서 변수로 꼽혔던 토론회, 뭐 사전 투표, 또 수도권 김동연 후보 사퇴 등 포함해서 합종 연행 이런 변수 중에 토론회는 사라졌고요. 자, 한 엿새 정도 남은 시점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그 노두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정부터 물어보셨잖아요. 네. 사실은 실언이라든지 정말 결정적인 어떤 패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캠프에서의 실수 이런 것들 이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큰 변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보통 캐스팅 보트나 혹은 부동층에 언제 결정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다 2주 전에는 거의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럼 지금 투표 일주일인데 지금까지 확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을 갑작스럽게 바꾸려면 네. 상당히 많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나마 정말 그렇게 바뀌었던 거는 전 딱 한 번 봤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지지 철회. 그것이 급작스럽게 투표일 직전까지 영향을 줘서 거의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것에 버금가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질 수 있을까? 이제는 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단일화도 그렇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변수라고 하는 요인들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진 상황.
그러니까 이게 투표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이렇게 재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 대선을 치러본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것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의 변수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 변수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뭐 나올 수 있는 모든 변수는 이미 다 나왔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마지막 남은 변수는 저는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이번 5번의 이런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책의 차별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정책에서의 깊이 있는 토론도 보지 못했습니다. 온리 본 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구나라는 걸 많이 봤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걸 본 국민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특히나 정치에 대한 혐오로 혹시나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것이 마지막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토론회 끝나고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담을 준비해 봤는데 꼭 대담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실점이나 논점들이 있더라고요. 미처 다 보도하지 못한 내용은 이어지는 YTN 뉴스 통해서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긴 시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때는 달고나를 성공하면은 이제 상품이 있었어요. 주기 싫으셨는지 되게 어렵게 모양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모양도. 뜻밖의 성공을 할 것 같아요. 과감하게. 네. 혹시 라이터 있어요? 네, 아이템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IQ는 낮을 수 있는데 잔머리 IQ가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다 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달고나 뽑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대선에서도 잘 투표하셔가지고 저희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잘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트포 미래, 보트포 코리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사이 8만 명 넘게 급증하면서 22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3일째 100명 안팎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은 상황에서 거리 두기 강화 조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조기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여 명 폭증한 21만 9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1.3배, 2주 전과는 2.4배, 5주 전과 비교해선 17배 정도 많습니다. 방역 당국은 대선일인 오는 9일쯤 확진자가 2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도달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국은 이달 초중순에 최대 35만 명 발생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숫자로 볼 때에는 예측치 거의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유행 정점이나 증가 속도를 봤을 때에는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방역 패스가 중단되고 확진자 가족의 격리 의무도 없어지면서 유행 속도와 규모는 더욱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계속 높아지면서 5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13일까지인 사적 모임 6명, 영업 제한 10시를 골자로 한 거리 두기를 조기에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이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 두기의 강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도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볼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확진자가 급증해도 치명률은 떨어지는데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르면 이번 금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거리두기까지 조기에 완화된다면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방역 정책의 큰 틀을 사실상 대부분 해제하게 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어린이 환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소아 확진자 대면 진료병원을 확대하고 확진 산모가 일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가 22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 확진자도 급증했습니다. 전날보다 16,000명 넘게 늘어난 52,000명대로 9살 이하 확진자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들 환자는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보호자가 아이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문제는 성인만큼 의사표현이 능숙하지 않아 전화 진료만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확진된 어린이를 대면 진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을 지정한 이유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는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26곳이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모두 1,442병상이 마련됐는데 일반 환자와 코로나 확진자가 섞이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의 명단을 지자체, 병상배정방 등에 신속히 공유하고 병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공개도 할 예정입니다. 주말에도 소아 확진자들의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하여 강원과 제주처럼 거점 병원이 없는 곳은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확진 이후 격리 해제되면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해선 안 됩니다. 진료 거부에 따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그 처벌은 어떤 내용인지는 추가로 보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확진된 임신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분만 병상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만 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음압 병상을 갖추지 않은 일반 병원에도 방역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극적인 보상으로 확진자 분만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렇게 폭증하는 확진자 속에서도 전국의 초중고학교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부분 등교를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무서운 오미크론 확산세에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개학 첫날 표정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첫날, 마스크를 쓴 초등학생들이 엄마 손을 잡고 혹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들어섭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훌쩍 넘었지만 개학일이라 대부분 학교가 등교 수업을 했습니다. 긴 방학을 마친 학생들은 걱정도 되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니 즐겁습니다. 자가진단도 하고 와야 돼가지고 그런 건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학교 오는 게 좋으니까. 걱정 반 설렘 반 이제 코로나도 심해지고 해서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아이가 또 학교 가서 새로 선생님하고 아이들 또 만나고. 새학기 달라진 점은 일주일에 2번씩 자가진단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은 키트를 나눠주며 꼼꼼하게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오는 11일까지 2주간은 새학기 적응 주간이어서 학교가 밀집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많은 학교가 전면 등교를 유지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진입하기 위해서 전교생이 등교하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도 정상적으로. 하지만 진단 키트가 이틀 전에야 도착해 선생님들이 수포장 작업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한 학교에 방역 인력 2명에서 6명을 지원하고 신속 지원 대응팀을 구성해 등교를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상 등교로 가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고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의 정점을 앞두고 학교가 문을 열었지만 방역과 교육 세부 지침이 모두 자율에 맡겨지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과 어린이 가구 등 600여 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 성분이 발견돼서 수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먼저 연필입니다. 연필을 보면 정연주얼리라는 회사의 제품은 표면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의 2.5배 초과됐고 모닝글로리의 색연필도 기준치의 최대 6.4배를 넘었습니다. 어린이 안경에서도 유해 성분이 나왔는데요. 크리브라는 회사의 선글라스 케이스를 보면 지퍼 손잡이 부분에서 납이 5.8배, 카드뮴이 2.2배, 프탈레틱의 가소제는 최대 570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라 리베라 제품의 안경 케이스, 납이 기준치의 16배, 프탈레틱의 가소제는 156배를 넘었고요. 반도 옵티칼의 어린이 선글라스는 다리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일부 어린이용 의자 제품에서는 바퀴 부분에서 프탈레틱의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나왔고요. 미루 가구에서 만든 책장에서는 카드뮴과 프탈레틱의 가소제가 기준치를 크게 넘었습니다. 자, 이 밖에 일부 자전거와 완구류에서도 부적합 제품이 발견됐는데 정부는 적발된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자를 통해서 수리나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선 막판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과 선거일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했습니다. 확진자나 격리자 투표 유의사항 정유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 대상자라도 선거일 당일인 오는 9일 투표는 물론 사전투표 참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유권자와 달리 투표 시간에 제한이 있어 주의합니다. 먼저 확진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이틀째인 5일 토요일에만 가능합니다. 오후 5시 이후부터 투표 목적으로만 외출이 가능하고 투표소에 오후 6시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투표 안내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이후엔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비닐 장갑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고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3월 5일에는 17시 이후 외출이 허용되며 1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셔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당일인 9일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투표 안내 문자와 이번 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 이후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거 당일은 자칫 투표소가 혼잡할 수도 있는 만큼 방역 여건과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 등 특별투표 대상자가 100만 명에 달해 투표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규모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틀에 걸쳐 투표 기회가 있는 만큼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러시아군은 무차별 포격으로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부 도시 헤르손을 점령한 데 이어서 수도 키이우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시민들에게 도시를 떠나라는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이우 시민들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는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무차별 포격으로 지난 하루 하르키우에서만 24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일엔 러시아 공수부대가 침투해 시내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전황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자 러시아군이 무차별 공세를 더욱 강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공군기지 주변 민가에 떨어져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이 처음으로 러시아군에 점령됐고 이웃 항구 도시 마리우폴은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또 키이우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킨 러시아군은 무차별 포격을 예고하며 키이우 시민들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키이우 시민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김포이전에 대비해 음식과 생필품을 내놓았고 자원봉사자들은 지하철 등에 대피해 있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Для того, щоб зберегти нашу країну. Тому що якщо ми зараз не допоможемо нашій армії, тоді нас не буде. Не буде нашого бізнесу, не буде нашого життя.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포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Ми про діалог. Я вважаю, так, треба припинити хоча б бомбардування людей. Просто бомбардування припинити і після цього сісти за стіл перемовин.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공중 폭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지만 미국 등 서방 측은 러시아와의 직접 교전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키이우를 겨냥한 러시아군의 총공세가 임박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이 교민 6명과 함께 긴급 이동 중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키이우 시내 군사적 위협이 고조돼 공관 기능 수행과 공관원 안전 보장이 어려워져 김영태 대사를 비롯해 키이우에 남아있던 공관원 전원이 교민 6명과 함께 키이우를 떠나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키이우 주재 대사관 기능은 당분간 중단되고 르비우와 체르니 부치 임시사무소가 교민 지원 업무를 계속 맡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군 행렬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진군하는 모습도 위성에 포착이 됐습니다. 행렬의 길이가 무려 64km에 걸칠 정도로 대규모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군의 강력한 저항에 막힌 러시아군이 화력과 병력을 보강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위성에 찍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사진입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로 향하고 있는데 호송 차량 행렬이 무려 64km에 이릅니다. 호송 행렬에는 탱크와 자주포, 장갑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송 차량의 행선지는 키이우에서 27km 떨어진 공군기지입니다. 키이우 코앞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러시아군이 병력과 군사장비를 집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가 더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호송대의 규모를 볼 때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런던 왕립연구소는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포위한 뒤 전기 수도 등을 끊고 집중 포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력한 저항으로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입을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Терор направлений на те, щоб зламати нас, щоб зламати наш спротив. Вони йдуть в нашу столицю так само, як і на Харків. Тому оборона столиці сьогодні – це ключовий пріоритет для держави. 미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의 키이우 포위 시도가 며칠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잘 방어하고 있지만 전면전이 시작되면 키이우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2차 회담이 현지 시각으로 2일 밤 열릴 예정입니다. 올렉시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장은 2차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러시아 대표단이 오후 늦은 시간에 협상장에서 우크라이나 협상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 고멜주에서 개전 후 처음으로 약 5시간 동안 마주 앉았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집권 후 첫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각국의 전례 없는 연합도 강조했습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 대통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맹비난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며 이번 공격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utin's latest attack on Ukraine was premeditated and totally unprovoked. But Putin was wrong. We are ready. We are united, and that's what we did. We stayed united. 그러면서 자유세계가 푸틴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며 그는 고립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로 서방 각국과 함께 한국도 거론했습니다. As well as countries like the United Kingdom, Canada, Japan, Korea, Australia, New Zealand, and many others, even Switzerland, are inflicting pain on Russia and supporting the people of Ukraine.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비행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EU와 캐나다 등에 이은 조치입니다. 또 러시아 재벌 범죄 수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I say to the Russian oligarchs and the corrupt leaders who built billions of dollars off this violent regime, no more. We're joining with European allies to find and seize their yachts, their luxury apartments, their private jets. 이번 연설에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를 특별 초청해 미국의 지지를 약속했고 의원들은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 브로치와 국기로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시간 남짓한 연설에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확대와 코로나19 대응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인에게 맞서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경고하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현지 시각 2일 러시아은행 7곳에 대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퇴출 제재를 시행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국책은행이자 러시아 제2은행인 VTB방크를 비롯해서 방크로시아, 방크 오트크리티에, 노비콘방크, 소브콘방크, 프롬스비아지방크, VEB 등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됐습니다. 스위프트는 200여 개국 11,000개 은행을 연결하는 국제통신망으로 여기에서 배제된 은행은 국제금융시장 접근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에도 불똥이 튈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진출한 업체들은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때 매출이 반토막 났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 22 시리즈, 러시아로 추가 수출이 보류됐습니다. 러시아 가전시장 선두를 다투고 있는 삼성과 LG전자의 현지 공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반도체 수급난을 이유로 들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웠습니다. 정부가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잔뜩 움츠러든 겁니다. 아직 발표만 했지 세부 사항들이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 솔직히 지금 다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국제 송금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은행을 퇴출하는 조치, 민간 기업의 돈줄까지 옥죄입니다. 자금 우회로를 만들기 위해 늘어난 거래 비용도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루블화 가치 폭락에 따라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없거나 아예 팔기조차 어려워집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점령을 했을 때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해왔고 루블화가 이제 달러 대비해서 이제 다 절반으로 깎였었는데 러시아 국민들은 테레비 값이 2배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러시아에서 TV 판매량이 반토막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있다지만 중소 수출업체들은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러시아로부터 계약을 받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 후에 수출 대금을 회수해서 그 자금으로 경영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때릴 때 썼던 해외 직접 제품 규칙 FDPR을 다시 빼들면서 상황은 더 꼬였습니다.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 제품의 경우 제3국에서 생산했더라도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인데 우방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면제 대상에서 빼놨습니다. 화웨이 때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규제 강도와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최종 소비재까지 수출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자동차, 하다못해 이어폰도 다 포함되거든요. 한 발 늦게 제재에 동참한 우리 정부에 미국이 뒤끝을 보인 거란 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으로 보내 FDPR 면제를 받기 위한 협상에 들어갑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팬데믹과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를 다룬 YTN 탐사보고서 기록 강릉 이야기가 제11회 인권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오늘 시상식을 열고 코로나19 강제검사 등 감염병 대유행 시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잘 드러냈고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문제점과 대안까지 짚었다면서 YTN 탐사보고서 기록 강릉 이야기에 11회 인권보도상 본상을 수여했습니다. 인권위와 기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대 인권보도를 선정해 시상했고 2012년부터는 매년 인권보도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포근했는데도 미세먼지가 없어서 봄 날씨 만끽하기 좋으셨죠? 내일도 기온은 크게 오르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중국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또 전북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은 없습니다. 동쪽 지방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북 일부와 부산, 울산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부산은 4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올라서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 10도, 춘천 11도, 여수는 13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중부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산간 지역에는 눈이 오겠고요. 이 비눈이 그친 뒤 주말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반짝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